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일찍 오셨어요? 오늘 네. 네. 왜 일찍 오셨어요? 원래 일찍 오는데. 아, 근데 뭐 이렇게 하기 싫은 게 많으세요? 왜요? 왜? 아니 제가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하지 마. 이건 재미없어. 이건 하지 마. 이거 재미없어. 왜 그러냐면요. 네. 몰라서. 아니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신데 네. 오늘따라 어제 뭐 한잔 하셨습니까? 어제 네? 어쨌든 잤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미없은 것 같았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 웃음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제 덜 웃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만사현통. 만사현통. 아, 야 이거 국가만 나오려고 보직을 바꾸는 내가 대통령실 인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네. 진짜 대단해요. 네. 용산 대통령실도 대단하고 인사 대상이 되는 김현지 님도 대단하고 현지 대단한 김현지 님입니다. 네네. 저랑 그래서 동갑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나? 유 차장이? 제가 듣기로는 94학번으로 들었거든요. 네, 94학번. 상명여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명여대. 상명여대로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박원석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이제는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나다.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1998년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씨를 연결시켜줬대요. 왜냐하면 김현지는 시민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다음 그때 박원석 전 의원이 참여연대에서 아주 나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딱 듣고 그러면 연결시켜 주자. 그런데 그때 박원석 의원이 의미 있는 내용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김현지 씨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나이가 뭐 어디냐, 그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가졌느냐 그런 것들이 거의 그 물밑에 있다가 뭐 재산은 얼마 있느냐, 집은 얼마냐, 어디냐 전혀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그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종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종로에 있는 대학이 뭐가 있을까 눈 감고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성균관대, 상명여대, 그렇죠.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이렇게. 한성대는 아닐 거예요. 한성대는 아마 성북구 아닌가 싶고 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성균관대죠. 그런데 성균관대 정도 나왔으면은 이것저것 더 많이 동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김근식 최고위원이 그 전 최고위원인가요? 그 상명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박원석 의원이 노코멘트 뭐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연결시켜 줬는데 그때 졸업했다라고 하니까 막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를 빼면 94학번 이렇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진 것이 아닌가. 94학번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상명여대가 맞대요. 아, 네. 그럼 유 차장이 맞으면 맞는 거지.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상명여대가 맞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친구네 94학번. 네. 근데 난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대단하네.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뭐 유 차장은 그렇다고 치고 네. 박원석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이제는 전화도 못 하겠다고 그러던데 뭐 전화를 받을까 말까? 네.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 전화를 받을까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소개시켜줬는데 이제는 뭐 모든 사람이 김현지 이제는 부속실장이죠. 네네. 부속실장 이제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 국회 나오는 거를 보면서 나올까 말까 나오는 걸 보고 다 막고 있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못 나가게 막고 있고 이제 자리까지 바꿔주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속실장 해가지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이 이제 청와대로 갈 테니까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쭉 찾아봤더니 사실은 그 청와대 부속실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서실 중에 비서실이라고 한대요. 부속실을. 아 그렇죠. 거의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죠. 조홍천 전 의원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현지 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총무비서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왜 총무비서관을 김현지 씨를 시켰을까? 저 같으면 부속실장을 시키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고. 조홍천 전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기에 아니, 저 같으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속실장을 시켜놓으면 가장 지근거리 있으면서 모든 권력은 다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고 총무비서관 같은 역할도 부속실장이 사실상 다 할 수 있는데 국회 안 나와도 되고 권력은 다 쥐고 있고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만기칠람 다 할 수 있는데 부속실장을 시키지 왜 총무비서관을 시켰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속실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부속실장이 되면은 아는 사람들은 딱 눈에 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서실 중에 비서실이 부속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예요. 24시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통령이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대통령이 뭘 먹는지 다 알아야 되고요. 대통령이 부르면 5분 이내에 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실장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먹는데요. 4대문 안에서 5분에 뛰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청와대에 비서실장이나 공관이 있지 또 공관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몇 명 없는데 부속실장한테는 공관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아는 사람은 부속실장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속실장 되는가 예컨대 김남준이 부속실장 됐을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역시 김남준이 세구나. 부속실장 같구나. 역대 부속실장 누군지 봤더니 YS 때 장학로가 있었어요. DJ 때 김한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속실장을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부속실에 그렇게까지 의존을 안 했기 때문에 노무현 때 부속실장은 뭐 양길승, 뭐 윤태영 이런 분들이 부속실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MB 때는 누가 부속실장 했었냐면 김희중 씨라고 기억하세요? 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유명한 정호성.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강의구라고 검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송인배 그랬는데 제가 부속실장을 YS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 다 찾아봤는데 여자는 딱 한 명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신지연 변호사라고 미국 변호사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그 부속실장이 신지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속실장을 여자로 보임하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예컨대 제가 어떤 여성분하고 굉장히 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제 지근거리에서 24시간 동안 쫙 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 집사람부터 저 눈치가 보일 거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부속실장을 시킬까 아니면 총무비서관을 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부속실장은 나랑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남준을 딱 시켰다가 그러다가 총무비서관 시킨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급을 하나 정도 낮췄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국감이나 이런데 불려다니지 않는 자리로 보냈었어야 됐는데 어차피 실권은 다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김현지 씨가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음지에서만 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된 지 4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했다라고 치면 10월 4일이 돼야 임기가 4개월이 되는 건데 4개월도 안 됐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4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희한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민정수석 바뀌었어요. 근데 민정수석 바뀐 거는 민정수석 본인의 이런저런 스캔들이라고 할까? 개인 스캔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무비서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제1 부속실장 바뀌었죠. 또 누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2부속실장. 이 부속실장은 그렇다고 치고 거긴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 아니니까. 대변인. 2부속실장이 2급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변인은 추가가 된 거지. 추가된 거죠. 바뀐 건 아니지. 처음부터 강유정 대변인이었죠. 누가 바뀌었냐면요. 그 사이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상황실장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사람들 민정수석,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4개월도 안 됐는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삐끗삐끗하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좀 뭐 그 주목을 받더라도 김현지 씨를 부속실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이나 대변인으로 김남준 씨를 갖다가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주목은 덜 받았을 텐데 전 뭔가가 지금 뭐라고 볼까 뭐 나사가 흔들흔들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남준 부속실장 전 부속실장이자 이제 전 부속 대변인이죠. 뭐. 이제 대변인이 됐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네네.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됐잖아요. 제1 부속실장이 됐는데 이분도 고향이 어딘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오리무중이었잖아요. 이 김남준이라는 이 분 김남준 대변인이잖아요. 이 대변인도 학력이 뭔지 경력이 뭔지 제가 미친 듯이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뭐 하는 사람인지 찾아본 게 그냥 나이가 79년생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 고향이 경기도 부천이라는 게 어디 찾아보니까 거기 하나 나오고 경력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 성남의 무슨 아름방송? 그래 아름방송. 아름방송에서 일했다. 그거 말고는 학력도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뭐 이렇게 학력이고 뭐고 이렇게 다 베일에 쌓인 거죠? 신비주의. 신비주의? 네. 뭐가 신비해? 그래도 이렇게 뭐 유병수 어떠냐 다 나오더만 뭐 나무위키나 이런 거 찾으면 네? 신비하지가 않아 유병수는. 난 숨길 게 없지. 저는 조금 더 찾았어요. 잘 찾으시네. 네, 김남준 씨가 79년생이고 부천생인데. 그건 저 찾았다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전공이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대요. 신문방송학과요?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정한 바로는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네. 경원대 신방과 우리가 왜 뇌피셜까지 해야 되냐고. 우리나라 대통령 대변인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도 기자가 뇌피셜이라도 해야지. 그거를 뭐 독자가 뇌피셜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름방송 기자가 된 게 한 200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름방송이 뭐야? 아름방송이. 그 아름방송이 성남의 케이블 방송이에요. 케이블 방송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2005년도에 처음 만났대요. 그때 이제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신방과 나와가지고 케이블 방송 들어간 거죠. 그런데 2005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는데 그때 뭘 했냐면 성남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시민방송 설립방 아니 성남 시립병원 이미 지어졌어요. 네, 만들어졌어요. 네. 그거를 2005년 그때부터 이재명 변호사가 그런 병원 설립 운동을 할 때 취재원과 기자로서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남준 씨가 15살 차이거든요. 근데 죽이 딱딱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술 친구를 했대요. 술 친구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김남준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에 장인어른이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김남준 씨가 아는 변호사도 없고 장인어른인데 그런데 이제 잘못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난 게 이재명 변호사다 해가지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하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의료소송은 초기 기록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 기자 아니냐 병원에다 그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다 그 확보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 나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그 김남준 씨 장인 의료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소송까지 했는데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굉장히 은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김남준 씨하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남준 씨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봐. 그러니까 열심히 해줬겠죠. 그래서 이겼는데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됐잖아요. 시장이 됐죠. 성남시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김남준을 불러요.
뭘로 부르느냐? 대변인으로 불렀죠. 당신 어쨌든 기자니까 그 아름 방송에 기자했던 사람이고 보니까 일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 대변인을 갖다가 해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2014년에 10월 달에 큰 일이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판교에서 환풍구가 붕괴돼 가지고 사람이 그 인명사고가 나는 저 알아요. 그런 일 있었잖아요. 알아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청하고 그다음에 뭐 박수영 의원이 그때 뭐 경기도 부지사였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에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의 사고대책본부를 만드는데 거기 대변인을 김남준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김남준 씨가 그러니까 뭐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입장에서도 뭐 김남준 나이 뭐 끼케야 뭐 30대 한 중반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뭐 아름 방송인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랬는데 그때 그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TV조부터 해가지고 그게 아주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 주요 일간지 그 메이저 레거시 그 미디어의 기자들이 막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응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로 김남준이 이재명 시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11년 동안 김남준은 이재명의 최측근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학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학력이 뭐 중요합니까?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인데 그래도 쭉 이력은 나와야지 좀. 뭐 저도 궁금은 한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력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 조국?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사람 뽑을 때 학력 그렇게 많이 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일을 해보니까 물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성실하고 뭐 그다음에 기자도 잘하고 막 이러지만 하지만 학력과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학력이라고 할 게 별로 볼 거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 했으니까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까? 대학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까? 대학은 중대 좋은 대학교 나오셨지만 법대생들은요 원래 그냥 고시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클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쭉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재명 학생은 중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학점이 필요했어요. 학점. 왜냐하면 학점이 일정 수준 미달이 되면 장학금이 안 나와. 그 장학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재학 중에 시험 합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장학금을 언제까지 주느냐? 학교 다닐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3학년 때 1차 시험 붙었대요. 그다음에 4학년 때 2차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느냐? 상법 시험 문제를 잘못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상법 꽈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본인 이야기로는 눈앞이 막막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끝까지 하자 해가지고 5학년 때 1차, 2차 시험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고시 공부만 했던 사람이니까 법대 가면은 다 고시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시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랑 친하냐? 옆에 있는 고시반 사람들이랑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과 이재명이 친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랬던 분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연수원 마친 다음에 변호사 했는데 변호사 하면서 뭐 이것저것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의외로 제가 봤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친하게 지냈던 예컨대 유병수 차장 그 사촌형이랑 저랑 무지하게 친하잖아요. 걔 그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그래도 보면 막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김용, 정진상 지금 두 사람 쓸 수도 없고 김남준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죠. 그래서 네네. 어제 결국은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감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게 아니냐 그렇게 다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국감에 내보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니까 뭐 이것저것 질문이 막 쏟아지겠죠. 그런데 예컨대 그 김현지 그 비서관 그이라고 쳤을 때 전 비서관이 국감에 나갔을 때 여소야대다 그러면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인 여대 야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뭐 107명밖에 안 되는데 뭐 물어봐도 그냥 입국 닫고 그냥 뭐 알겠습니다, 뭐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만 하면 알아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이걸 다 그 쉴드를 쳐주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깽판 치고 알아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막 옆에서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깽판 치고 네. 알아서 그냥 정해시키고 그러니까요. 네, 알아서 더 싸움 해주고 알아서 해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총무비서관 흠이 많은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저 나가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아유 그냥 시간이나 가라 그냥 뭐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보내자. 그리고 대차게 그냥 얘기하고 반박 딱 해주면 그러다고 뭐 스타가 될 텐데. 그런다고 국회가 뭐 그걸 갖다 고발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서슬퍼런 정권 초기에 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기인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전 그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총장 이야기 얼핏 제가 들어봤는데 김현지 씨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 나갔다가 사고를 많이 친다더라고요. 사고를 갖다가 치면 그러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부속실장으로 뺀 건가? 아니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그 김현지 씨를 부속실장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자를 부속실장 시키냐 맨날 붙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부담이 됐었는데 근데 이참에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무스하게 부속실장이 될 수도 있었던 건가 그냥 별별 뇌피셜만 생각이 나고요. 뭐 뭔가 이렇게 그 클리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기상 그렇다고 해도 시기상이 안 좋아요. 시기상. 네. 왜 국감 앞두고 왜 지금 부속실장을 보내냐고요. 부속실장 보내려면 미리 보내던가 나중에 보내던가 하지. 국감 바로 코앞에 앞두고 지금 보내냐 이거죠. 내 말이. 나 참나. 보내고 싶으면 빨리 보내던가. 시기상이 안 맞아요. 네, 처음부터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방송을 보고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닌가. 네. 보내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내라고 그랬죠. 부속실장 보내면 국감 안 내보내도 되니까 부속실장으로 보내라. 유병수가 제2부속실장 가는 건가? 제가 제2부속실장으로 가는 순간 이 정권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해집어 놓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국감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국감 안 그래도 뭐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안 나오려고 해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꾼 것 같은데 국감 출석 회피용 인사 이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총무비서관은 관례상 그 나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나가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 나왔죠. 뭐. 왜냐하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행정부에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실수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 그 비서실장이 나갔는데 총무비서관 왜 나가냐 이런 식의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게 문진석 원내수석이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인들이 논란을 또 키웠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국정감사는 딱 한 명만 나가면 돼요. 국무총리만 나가면 돼요. 국무총리 나가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되지 장관이 왜 나갑니까? 그 밑에 차관들이 왜 나갑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백보 양보해도 국정감사할 때 국무총리하고 장관들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총무비서관 1급밖에 안 되니까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총무비서관이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역대 총무비서관 쫙 봐도 실세 중에 실세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속실장은 관례상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요. 왜 출석하지 않냐면 그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그야말로 사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부속실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생활은 국가 비밀이고 1급 비밀이고 그런 것들이 부속실장을 통해서 혹시라도 새어나오는 거는 그건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현지 씨는 그 국감에 나올 이유가 없어졌다 생각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안 그래도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하고 저희가 그 전화 연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안부나 전해주세요. 안부나 전해드릴까요? 네. 나는 이기인이 좋더라. 저는 네. 그래서 뭐죠? 이름도 까먹었네. 김현지. 김현지 총무비서관에서 이제 부속실장이 됐는데 저는 그 문진석 원내 수석이죠. 그 얘기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 아니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 총무비서관이 뭘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계속 실드를 치는데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갔고 네네. 비서실장이 얘기하면 되지 총무비서관이 뭐 필요 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부서실장이 됐으니까 더 이상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김현지 부서실장을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를 V0, V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뭐 구속까지 돼 있는데 김현지 씨를 또 다른 V0의 출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김현지 씨가 또 다른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는 약간 입장이 다르죠. 영부인이니까. 그러니까 V자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김현지 씨 같은 사람한테 V를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일개 그 부속실장한테 V를 붙이겠습니까? V라고 하는 건 결국은 VIP란 뜻인데 그런데 저는 김현지하고 이렇게 그 대등하게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면 정호성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호성 씨요? 네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권력 그랬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문고리 권력을 갖다 그 사람들이 국정농단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그걸 발전시키고 디벨롭 시켜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호성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제1부속실장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김현지 씨 같은 사람을 그 부속실장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정권의 문고리 권력으로 김현지를 공인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냥 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김현지가 우리 정권의 문고리 권력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모셔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역사에서 좀 뭐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하는 이유가 보면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도지사 시절에도 그랬고 의원 시절에도 그랬고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현지 씨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자꾸 사안마다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네. 성남시장 시절에도 보면 시장실 바로 옆에 성남의 제21 뭐 실천협의회라는 저희 단체가 있었는데 옆에 시장실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근데 그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있었고, 근데 시의회에서 보조금이 계속 나가니까 시의회에서 몇 번을 불렀는데도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항상 그 옆에 수족처럼 계속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녹음 파일이 한번 나왔잖아요. 자료 없애라고 하는 거, 네네. 파일 없애라고 하는 거, 하드디스크 없애라고 하는 거, 네. 그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 시절에는 또 의원님 전쟁입니다. 그래서 김현지 보좌관 그 또 녹음 그 문자 메시지가 한 번 더 등장을 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위세가 또 문진석 원내 수석이 계속 그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국감에서의 출석을 그렇게
전 당 차원에서 막는 것을 보면 아니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야당에서 존엄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있잖아요. 수석보좌관이었어요. 4급 보좌관. 네. 그 보좌관이 누구누군지 아세요? 김남준, 김현지 그렇죠.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딱 둘이 있는 4급 보좌관 네. 2명 둘 수 있는 게 하나는 그러니까 좌현지 우남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뭐 어떻게 넘겨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 대니까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인사권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네. 저도 아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면 저도 뭐 총무비서관도 좀 갔다가 또 누가 국회 나오라 그러면 국회 나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또 부서실장도 갔다가 오늘 얼마죠? 대통령 좀 하시죠. 지금부터 잘하라고. 대통령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총무비서관 좀 갔다가 국회 나가기 싫으면 부서실장 좀 할 테니까.